동무, 이 기사 다시 써야겠소. 당의 노선에 맞게. 저는 리정호입니다. 29, 김일성종합대학 신문학부를 졸업하고 노동신문 문화부 기자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가 평양 중심부 건물에 출근하며 혁명의 펜을 쥐게 된 것이니까요. 아침 6시 기숙사를 나서며 대동강변의 새벽 안개를 가르고 걸을 때면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편집국 책상 위엔 제가 쓴 기사들이 빨간 펜으로 가득 메워져 돌아왔고 부장 동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호 동무, 필력이 좋아.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저는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손을 통해 나왔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진짜 사람이 없었습니다. 땀 흘리는 농민도 배고픈 아이도 힘겨운 노동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민대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이 신문을 채웠고 저는 그저 명령받은 대로 그 단어들을 배치하는 기계였습니다. 이게 기자인가?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김일성대학 시절 저는 도서관 구석 금서 목록에서 몰래 본 외국 잡지 한 장을 기억합니다. 거기엔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기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기자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평양에서 기자란 사람이 아니라 체제를 쓰는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속엔 누구의 눈물도 누구의 웃음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의 목소리만이 허락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34살이 되던 해 겨울, 편집국 책상 위로 한 장의 지시 문건이 내려왔습니다. 장성택 종파 반당 반혁명 행위를 폭로하라.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 당 중앙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명령만이 있고 기자인 저는 그 명령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기자로 살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 저는 겉으로 완벽한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편집국 회의실에선 당일 보도 방침이 하달되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 주체 농법의 위대한 승리, 제국주의 책동 분수의 이 단어들은 마치 주문처럼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정호 동무는 필력이 좋아. 승진이 빠를 거야. 당 간부들도 자네 기사를 눈여겨본다더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매일 밤 기숙사 좁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으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제가 쓰고 싶었던 진짜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안주시장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품에 품고 계셨다. 굶주림보다 더 아픈 건 손주가 배고파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라 하셨다. 이런 문장들은 결코 신문에 실릴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고 고통받는 인민은 있어선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오직 혼자만의 공책에 제가 본 진짜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기자란 뭘까? 이 질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인민의 눈이고 귀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자는 나팔수가 아니라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침묵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욕망인지 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충성스러운 기자의 얼굴을 썼습니다. 편집국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당의 위대함을 논했습니다. 점심시간엔 김치와 옥수수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저는 매일 죽어갔습니다. 펜을 쥘 때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명령받은 문장을 쓸 때마다 제 영혼 한 조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라 복사기였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지시를 옮겨 적는 기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나는 진짜 나를 완전히 잃고 말 거야. 34살이 되던 해, 저의 갈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성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무들, 긴급 지시다. 장성택 반역자의 처형 소식을 일면 톱으로 준비하라. 2013년 12월 12일 오전.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편집국 안은 언제나처럼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전날 작성한 기사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농업 전선의 혁신적 성과라는 제목에 아무 의미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집국 문이 벌컥 열리며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손에 든 문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기자 집합. 우리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부장의 목소리엔 긴장이 가득했고 편집국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당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장성택 종파분자의 반당 반혁명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오늘 처형되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성택, 불과 한 달 전까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로서 당과 국가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 사람. 텔레비전 뉴스마다 등장하던 그 얼굴, 우리가 존경하는 동지라 불러야 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장이 문건을 펼쳤습니다. 장성택 역적은 당과 수령을 배신한 종파 분자이며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반혁명 분자다. 모든 언론은 이를 즉각 보도하라.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는 그를 찬양했는데 편집국으로 돌아온 저는 빈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타자기 앞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써야 할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반역자 장성택의 추악한 만행, 인민의 적을 처단한 정의의 심판.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정말 반역자였는지, 정말 부패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판단만이 진실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진실을 받아 적어야 하는 것이 이곳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성된 기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그 기사는 제가 쓴 것이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야. 그저 명령을 옮겨 적는 도구일 뿐이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평양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선전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한 위대한 결단이라는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에서 기자란 증인이 아니라 거짓의 공범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형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잡히면 총살입니다. 2014년 2월의 어느 밤, 저는 두만강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제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장성택 기사를 쓴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편집국에선 여전히 모범적인 기자로 일했고 아무에게도 제 결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고향 친구 명철이에게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철아, 만약 누군가 이곳을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철이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님, 위험한 생각 마십시오.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브로커를 만나는데 중국 돈 5천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받으셨던 유일한 귀금속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날 밤 강변에서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경비대가 순찰 도는 시간은 20분 간격입니다. 제 신호에 맞춰 뛰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너무 얼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저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강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써야 해. 살아서 진실을 쓰는 기자가 되어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손발은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의 군견이었습니다.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면 쏜다. 저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건너편 강둑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중국 땅의 흙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포가 운영하는 은신처였습니다. 제 발은 동상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6개월간 저는 중국 곳곳을 숨어 다니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몽골을 거쳐 태국을 지나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해냈구나.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엔 돌덩이 같은 무게가 자리 잡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다시는 볼 수 없을 고향, 그리고 제가 살기 위해 버리고 온 모든 것들. 여기선 김정은 욕해도 되나요? 낯선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던 그 질문이 남한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선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만 들어왔고 그마저도 예고 없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할 때 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밤새 불을 켜두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신문 가판대엔 서로 다른 제목의 신문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판, 야당 반발, 시민단체 성명.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자였습니다. 아니, 기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북에서 했던 일은 기사가 아니라 명령문이었다는 것을.
정우 씨, 오늘은 씁니다 말고 해요로 말해볼까요? 자원봉사센터의 박순자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67살, 퇴직 교사 출신인 그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씩 내게 남한식 말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요 해요. 나는 몇 번이고 따라했지만 입에서 자꾸 합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박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낯설었습니다. 북에선 누가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도 상사도 가족조차도 경계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정우 씨는 왜 탈북했어요? 같은 정착 교육을 받던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장성택 숙청을 보고라고 말하면 이해할까? 진실을 쓰고 싶어서라고 하면 우습게 들릴까? 자유가 궁금해서요. 겨우 그렇게 답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좋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다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자유란 선택이었습니다. 아침 메뉴도 선택하고, 옷도 선택하고, 어디로 갈지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북에선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옥수수죽, 옷은 인민복, 갈 곳은 직장과 집. 그런데 여기선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너구리, 20가지가 넘는 라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고르지?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거나요. 추천해드릴까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북에선 좋아하고 싫어할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정착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질문.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북에선 질문하면 의심받았습니다. 왜 물어? 의심하는 거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질문이 권리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기선 정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요? 교육생들이 웃었습니다. 담당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유예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에선 법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괜찮은 말이 내일 반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꺼지지 않고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은이라고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비판, 분석, 풍자, 심지어 욕까지.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내가 떠난 걸 알고 계실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유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북한 내부를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남한에 온 지 6달째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자였던 나는 이제 라면을 진열하고 담배를 팔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자유일까? 손님들이 던지는 돈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북에서 노동신문 기자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선전 기사 쓰셨던 분이시네요. 그 말 속엔 진짜 기자는 아니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정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북한인권연구소의 김미연 연구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사받는 건가? 북에서의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북한 언론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정우 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이요? 네,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노동신문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사가 어떤 과정으로 검열되는지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엔 연구원 3명이 앉아 있었고, 내 앞엔 녹음기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동신문에서 기사 하나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당 선전선동부에서 지시문이 내려옵니다. 무엇을 쓸지, 어떤 단어를 쓸지, 심지어 몇 줄로 쓸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판단은요? 없습니다. 한 글자라도 지시와 다르면 다시 써야 합니다. 심하면 자아 비판 대상이 되죠. 그럼 사실 확인은요?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이 원하는 게 사실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언론사에서, 대학교에서, 시민단체에서 탈북 기자의 시선으로 본 북한 언론, 북한 주민들은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김정은 시대 선전 전략의 변화, 내가 북에서 쓰지 못했던 진실들이 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연장에 섰을 때였습니다. 50여 명의 청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실을 쓴 적이 없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검열의 실체, 기자들의 두려움, 진실을 묻어야 했던 밤들.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이제 여기서 마음껏 진실을 말하게. 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 평생 글을 쓰며 살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에선 모든 기사가 무기명이었으니까요.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기자였지만 기자가 아니었던 사람, 어떨까요? 편집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직한 제목이네요. 원고를 쓰는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북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검열당한 문장들, 지워진 진실들,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지울 사람도 검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썼습니다. 책이 나온 날 서점에 갔습니다. 신간 코너에 내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리정호 지음, 그 네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남한에서 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에선 수만 명에게 거짓을 썼지만 남에선 단 한 명에게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책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자의 일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언제였더라? 5월 12일. 맞아. 5월 12일.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넘겼습니다. 축하할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생일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보며 가족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 갈게. 저녁 뭐 먹을까? 아빠, 주말에 뵐게요. 건강하세요. 평범한 대화들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강연 요청이 늘었고 원고료가 들어왔고 책은 제세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잘 적응하셨네요, 성공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웃으며 답했지만 가슴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성공, 그 단어가 내겐 죄책감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북에 있을 때 어머니는 매년 이날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정호야, 내가 태어난 날이란다. 어미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해. 나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으며 맛있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미역을 샀습니다. 고시원 좁은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만 맛은 기억 속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빈 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아버지는 내가 떠난 걸 알고 계실까?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고난을 겪고 계신 건 아닐까? 내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를 부모님이 치르고 계신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형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린 살기 위해 온 거야. 하지만 형님, 전 부모님을 버리고 온 겁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게 부모님께 드리는 최선이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강연장에서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정호 씨, 탈북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요? 가족입니다. 전 부모님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그분들 목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유엔 무게가 있습니다. 제 자유의 무게는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고향의 봄 멜로디였습니다. 북에서도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정호입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잘 지내냐고, 모든 말이 무의미했습니다. 편지는 영영 도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보내지 못할 편지가 서랍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쓴 책이 제쇄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생신입니다. 미역국을 끓였지만 어머니 손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쓰면서 울었습니다.
강연료가 들어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께 뭘 사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풍요 속에서 가난했습니다. 자유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별 보고 계세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부모님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죄책감이 어둠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라는 것을. 북으로 직접 돌아갈 순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연장에서 내가 한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남한 생활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고 편의점 메뉴를 고를 수 있었고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만은 늘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 편집자가 제안했습니다. 정호 씨,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다룬 책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일상이요? 네, 선전이나 체제 이야기 말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웃고, 우는 이야기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늘 불쌍한 사람들 혹은 세뇌된 사람들로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웃고 울고 꿈꾸고 좌절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쓰겠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평양 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김치를 팔며 손주 자랑을 하던 그분, 우리 손주는 말이야, 그림을 참 잘 그린다니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체제가 어떻든 할머니에겐 손주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동료 기자였던 박철수 형, 매일 출근길에 아내 도시락을 들고 다니던 사람,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이 반찬을 새벽에 만든다고. 형은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열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희생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기자의 일이었습니다. 책 제목을 평양의 보통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독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으로 직접 돌아갈 순 없지만 내 글이 다리가 되어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사회와 문화 과목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섰을 때 50명의 학생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저는 리정호입니다. 북한에서 기자였고 지금은 증언자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께 북한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의 교육, 언론, 일상, 그리고 사람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했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기가 끝난 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통일 관련 NGO에서 일하고 싶어요.
교수님 강의 듣고 결심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북에선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선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방송 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형님 방송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북으로 직접 돌아갈 순 없었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북쪽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 편지지를 꺼내 다시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제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펜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글이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제 강의가 학생들에게 북을 이해시킵니다. 제 증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북에선 기자였지만 진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북쪽의 어둠이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세상을 잇는 다리, 글로 돌아가는 사람,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나는 증언자다.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북으로 직접 돌아갈 순 없지만 매일 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쓰는 진짜 기자로서